네. 그래서 이어서 저희 그 독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나노 입자가 사실 보여줄 수 있는 독성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ROS입니다. 네. ROS고 이거는 사실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전자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전자의 이동이라는 것은 어떤 본드를 깨거나 끊어주거나 아니면 본드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필요 없는 전자가 있게 되면은 그 활성성도, 그 분자의 활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은 그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라고 해서 나노 입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활성산소 레벨, 그 활성산소 레벨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GSH 혹은 GSSG라고 하는 그 분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분자들이 이제 확연됐다가 산화됐다가 하면서 이런 ROS들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높다 보니까 이 비율이 이제 GSH 환원되어 있는 것들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오면 산화시켜버리고 다른 것들을 환원시키면서 자기가 산화되면서 이거를 유지를 해주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 자극이 왔었을 때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것이 소모가 되겠죠. GSH가 환원되어 있는 GSH가 GSSG로 이제 산화가 되면서 이제 그 산화시킬 수 있는 그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들을 줄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패스웨이, 시그널링 패스웨이는 NRF-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관련한 여러 가지 리스판스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요. 활성산소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인플라메이션,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2단계에서 나타나는 시그널링 패스웨이는요. 맵 카이나이즈가 되고요. NF 카파 B 캐스케이드라고 해서 내추럴 킬러 셀 여기 이제 시퀀스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인플라메이션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면역 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면역 세포들이 이제 이상하다. 빨리 우리 몸을 교란시키고 있는 외래종들 그러니까 나노물질 같은 것들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염증 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옥시더티브 스트레스가 커져요. 그러니까 환원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산화되어져 있는 GSSG가 더 많고 그로 인해서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GSH 양이 줄어들게 되다 보면은 이제 몸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독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고요. 마이토콘드리아의 PT4를 통해서 시그널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 결국은 세포 사멸이죠. 그래도 여기에서 에파토시스 정도가 되면 괜찮은데 이 과정을 거칠 것도 없이 강한 충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크로시스, 세포 교통사고, 이건 세포 자살, 그 다음에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세포 죽음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옥시더티브 스트레스가 커지면 커지게 될수록 나노 입자의 독성은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작동될 수 있는 이런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들을 작동할 수 있는 이제 요인들을 보시면은 메탈들, 금속들이 많은 것들. 그 다음에 포토액티브, 그러니까 앞에서 그 반도체 물질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전자가 익사이테이션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자랑 원자는 원자 주변에 전자가 항상 있죠. 원자 안에 전자가 있는데 얘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일부 전자가 떨어져 나가게도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가서 붙어버리면 레디컬이 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붙어버리면은 그 본드를 깨버리기도 하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물질 자체는 이제 그 산화환원 반응이 아주 활발한 그런 물질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제 메탈 이온들이 녹아가게 되면서 라이소즘 안에서 pH가 낮죠. 쓰레기통이라 그랬잖아요. 이 안에 금속을 포함한 나노 입자가 존재하게 될 경우 메탈 이온이 녹아나가게 되면서 또 이런 ROS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칼슘 이온들의 그 농도를 변화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도 망가뜨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또 전체적인 면역 반응도 일어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세포 죽음 그리고 멤브레인 자체도 망가뜨리게 되면서 뭐 네크로시스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징크 옥사이드 앞에서도 보여줬었죠.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를 여기 보시면은 쭉 처리해가지고 옥시더티브 스트레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4시간 정도 지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게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컨트롤에서는 어떠한 시그널도 나타나지 않고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로 캐드뮴, 중금속을 넣었습니다. 중금속을 넣었더니 여기 보시면 신호가 나타나고 있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징크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우리 앞에서도 상대적으로 실리카랑 비교해서 약간 독성이 있는 물질로 나타났는데요. 보시면 신호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장기를 떼어내서 보았을 때, 렁증을 떼어내서 보았을 때에 그런 이제 옥시더티브 스트레스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크 옥사이드에 철을 10% 정도 섞어주면은 그런 옥시더티브 스트레스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질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독성들도 제어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징크 옥사이드에다가 금속 이온인 철을 쭉 넣어주면은 이제 넣어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을 건데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세포에다가 이런 입자들을 처리를 했었을 때 빨간색으로 나타나면 독성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제 그 녹색은 독성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ROS나 MMP, 칼슘, 그다음 PI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네크로시스로 죽은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빨간색 여기도 뭐 그렇습니다. 세포 종류에 따라서도 빨간색이 나타나는데 산화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없어요. 거의 녹색이에요. 이 정도면은 사실 바이오 컴패터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럼 이걸 바탕으로 징크 옥사이드에다가 철을 약간씩 섞어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약 10% 정도가 됐었을 때는 거의 아연 옥사이드랑 똑같은, 하지만 나머지는 또 징크 옥사이드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세포 상태에서 이건 면역세포입니다. 세포 상태에서 ROS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MMP라고 하는 효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칼슘 이온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세포가 죽는지를 쭉 확인을 했고, 동물에도 실험을 해보게 되면요. 이제 보시면 10%의 철이 섞여 있는 징크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독성 정도가 줄어들고 제브라피쉬에서도 독성 정도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에 이런 물질들, 징크 옥사이드를 포함해서 이 물질들은 반도체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물질들인데 이런 물질에다가 빛을 쪼여주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밸런스 밴드, 그라운드 스테이트 상태죠. 그러니까 호모 레벨에서 그 다음에 루모 레벨, 컨덕션 밴드로 전자의 익사이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사이테이션 된 전자가 보통은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 있는 이런 효소들 NADH, 뭐 시스테인, 그 다음에 뭐 이제 GSH의 옥시데이션 리덕션들이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금속 물질들,
금속 물질들의 루모 레벨과 비슷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존재하게 되다 보니 익사이테이션 되고 나서 전자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옆에 있는 이제 그 효소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효소 작용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런 도핑 같은 것들, 뭐 앞에서 보여드렸던 도핑 같은 것들로 이런 밴드갭 같은 것들을 조절하게 됨으로써 이런 효소와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런 예들이 보여주죠. 뭐 예를 들어서 TiO2 같은 경우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잘 알려져 있는 빛에 의해서 익사이테이션 되는 포토액티브한 물질, 반도체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철을 섞어줬어요. 철을 쭉 섞어주게 되면은 네, 철을 섞어줬고요. 이 철을 섞어주었고 그러면 우리 앞에서 징크 옥사이드랑 비교를 했었을 때 철이 들어갔으니까 안정적으로 바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히려 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독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타늄 옥사이드랑 징크 옥사이드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이타늄 옥사이드의 밴드갭과 철 이온 자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오히려 독성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제 오히려 그래서 이제 세포 독성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제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빛을 쪼여 주었을 때에 철과 만나게 됨으로써 이런 스캐벤징, 형성되어져 있는 주변에 ROS를 줄여주는 ROS 스캐벤저로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철들이 쭉 많이 들어가더라도 ROS 스캐벤저로 사용이 됐을 때는 오히려 뭐 독성 같은 것들은 크게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요. 나노입자 같은 경우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찰흙 비슷해요. 찰흙으로 보면 조물조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노물질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그 독성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같은 철이온이 도핑됐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늄 옥사이드는 독성이 오히려 늘어나는데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이런 자체적인 분석과 주변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는 카본 나노튜브, 카본 물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카본들은 뭐 주변에 많잖아요. 매연에도 많고 이래저래. 그래서 이런 물질들 같은 게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고 우리 폐 같은 곳에도 많이 이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물질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면역 세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뭐 B셀이라거나 그 다음에 TH2셀,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 마스트셀과 같은 이런 세포들을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 자극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이토카인이라거나 아니면 항체 같은 것들을 형성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나노입자들이 들어왔었을 때, 혈전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해요. 보시면은 여기에, 혈관, 벽 같은 것들도 망가뜨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뭉쳐지게 되면은 그게 혈전입니다. 혈액과 같이 뭉쳐지게 되면서, 그럼 이 혈전이 만약에 그냥 달려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혈전이 혹시라도 떨어져 나가서 머리에 박히면 뇌졸중. 그죠? 그렇게 됩니다. 혹은 심장이 박히면, 심혈관계. 네,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나노입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들이 너무 과도해지지 않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면역 반응을 나타낼 때에요. 보시면은 나노입자냐, 아니면은
rad인데 길고 짧죠. 그래서 얘는 마이크로 정도고 얘는 나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두 개의 같은 이제 그 뭐죠? 백혈구와 상호작용을 했었을 때도 나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는 사이토카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토카인이 달라지게 되면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 다음 면역 반응 같은 경우에도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나노 입자의 독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복잡하고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나노 입자는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고요. 나노 입자마다 다른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모였을 때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이제 바이오 쪽에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승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노 입자들 중에서 80 나노미터 정도의 멀티월 카본 나노 튜브와 150 나노 정도의 멀티월 카본 나노 튜브, 그 다음에 카본 블랙이라고 하는 이제 카본 물질들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컨트롤과 비교해서 카본 블랙의 경우에 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80 나노, 150 나노의 멀티월 카본 나노 튜브의 경우에는 세포들이 뭔가 작죠. 이건 뭐냐면 세포 조각입니다. 세포들이 이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같은 농도에 대해서 처리를 했었을 때 1시간일 때 보시면 카본 블랙의 경우에는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24시간 지나면은 둘 다 잘 들어가 있지만은 80 나노 멀티월 나노 튜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성이 꽤 있죠. 그죠? 그래서 같은 농도로 비교했을 때 그렇다. 여기다 보시면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 형태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보시면 세포들이 많이 죽었죠. 그죠? 죽어서 이렇게 독성이 보이기도 한다. 카본 블랙의 경우에는 여기 새카맣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흡수에 의해서 아마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농도에 따라서 50 마이크로 정도를 처리했었을 때는 독성이 덜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5마이크로 정도는 괜찮은데 50마이크로 정도에서는 뭔가 상대적으로 세포가 조금 죽은 형태가 보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CNT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혈관벽에 있는 이런 곳에 이제 우리 뾰족한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잘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크다 보니까 마크로파지와 잘 만나게 되면서 이런 이제 면역 반응들을 높이 일어나게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브로라이시스와 같은 이런 그 섬유화 딱딱하게 만드는 작용들을 이제 많이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폐에 많이 흡착이 되면은 폐의 섬유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나노 크기의 입자랑 멀티월 나노튜브를 여러 가지를 처리를 했었을 때요. 네, 처리를 했었을 때도 보시면은 같은 멀티월 나노튜브이긴 하지만은 이 물질에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보시면은 표면이 처리된 나노 입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지만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멀티월 나노튜브의 경우에는 독성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에 이제 이렇게 후술도 넣고서는 주입을 시켰었을 때 보시면은 그 양에 따라서 각각의 양에 따라서 조직의 데미지 정도가 보시면 다르게 나타나죠. 1mg per kg로 넣었을 때는 큰 데미지가 나타나지 않지만 5mg per kg로 넣었을 때는 이렇게 크게 폐 구멍도 막 숭숭숭 나고요. 그죠? 막 색깔도 검해지고 이런 식으로 죽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입자의 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얘는 독성이 있다가 아니라요.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노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독성이 있다 없다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본 블랙, 그 다음에 여기는 쇼파이버, 아모스타이트라고 하는 어쨌든 카본 종류고요. 이거는 멀티월 카본 나노튜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롱파이버고요. 이것도 나노튜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횡격막, 폐 쪽을 많이 봤죠. 그죠? 아무래도 먼저 1차적으로 노출이 되는 곳이니까요.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랑 비교해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뭐 카본 블랙 뭐 약간 여기 조금 뭐가 있어 보이지만 비슷하고요. 쇼파이버 작은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멀티월 카본 나노튜브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 부분 GI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주 두꺼워진 걸 보이죠. 여기에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서 면역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두꺼워지게 되고요. 이런 반응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폐 섬유화 이런 것들이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의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디멘전을 가졌는지에 따라서도 면역 반응 혹은 독성 같은 것들도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이런 나노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성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 저희 이제 나노 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이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각각 물질에 대한 독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체크하는 방법은 세포 혹은 이제 뭐 동물, 이제 간단하게는 요런 이제 제브라피쉬 같은 동물 시스템도 하지만은 이제 뭐 영장류까지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계속 확인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쌓아가게 되면서 하나의 어떤 경우에 위험한 경우들이 있고 어떤 물질은 쓰면 안 되고 어떤 물질은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분석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도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선 다시 그럼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물질을 개발을 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보다 더 바이오 컴패터블한 물질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을 다시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한 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환경 같은 곳에도 이제 노출이 되었을 때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람들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기능 바이오 컴패터블한 물질을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유전자, 요것도 되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옥시더티브 스트레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들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에 영향을 끼치면은 숏텀은 그냥 우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주 뭐 짧게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는 건데 아주 길게 됐을 때는 잘못하면 암이 유도가 될 수도 있고요. 길게는 나한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제분들, 네,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나봐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마스크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좀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세포 안에 이렇게 나노 입자들이 들어왔었을 때 라이소좀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분해가 되면서 금속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온들이 DNA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DNA 트랜스크립션 인자들 같은 것들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뉴클리어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ROS 같은 것들을 형성함으로써 진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왔던 것들은 온몸을 돌면서 이제 가는데 태아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유전인자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생겼을 때는 기형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태아와 엄마와는 이제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주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 몸 안에 뭔가 톡식한 이제 뭐 나노 물질 같은 것들이 존재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그라데이션에 의해서 이온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체내에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태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금 잔인한데요. 네, 임신한 쥐를 임신시켜 놓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이제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거죠. 노출을 시키고 있었을 때 그때 여기 보시면 여기 태아들입니다. 쥐가 이게 뭐냐 이렇게 하시는데 쥐가 여러 마리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끼들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걸 꺼내가지고 아직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적출을 해가지고서 무게를 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NSP 70이라고 하는 물질, 좀 크기가 작은 물질 같네요. 이 물질, 그 다음에 TiO2와 같은 물질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태아의 몸무게를 줄인다. 우리 태아의 몸무게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발달이 되면은 몸무게가 확실히 이렇게 탁탁탁탁 증가해야 되고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 몸무게가 뱃속에서 잘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아 성장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 여기 유달리 작게 나타나는 그런 태아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쥐들의 실질적으로 이제 크기를 봐도 SP70이라거나 TiO2와 같은 태아 때부터 영향을 주던 물질에 노출된 엄마에게서 태어난 쥐들이 보면 발달된 것도 꼬리도 짧죠. 얘는 꼬리도 짧고 키도 작고 그죠? 그런 이제 특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좀 무섭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 물질에 대한 다양한 이런 독성 결과들이고요. 요거는 그냥 요렇게 체크가 되었구나라는 거는 사실 워낙 많은 경우가 있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나노 물질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조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많은 결과들이 모여져가지고 이건 장기적으로 사실 볼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졌을 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좀 더 이제 안전한 그런 입자들을 되는 입자들을 개발을 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조금은 직접적으로 그렇다면은 이렇게 노출됐었을 때 통계 필요하고 다 알겠는데 그러면은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우리 몸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위험한가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간. 위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냐하면 간은 디톡스하는, 그러니까 해독작용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안 좋은 걸 무조건 다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면은 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호흡기. 우리 호흡기가 되게 숨 쉬면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과 함께 면역세포를 통해서 나노 물질들 혹은 외부 물질들을 제거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로로 들어오든 혈관을 통해서 모든 기관으로 이제 분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곳, 면역 시스템이겠죠. 혈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면역 시스템들이 이런 이제 외부 물질에 의해서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빨갛고 녹색이고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문제가 없으면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은 크지는 않고요. 신경계, 자율신경계가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보호막이 존재합니다. 그 보호막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에는 괜찮은데 지속적인 노출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의해서 이런 그 방어 기작들이 망가지게 될 경우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소개시켜 드렸을 때 이런 미세먼지들이 뇌에 관련되는 그런 질병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뇌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혈관과 또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큘레이팅 시스템, 우리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많이 하고 그죠? 네, 건강하도록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노 입자에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은 크기에는 크기, 그 다음에 표면 봤었을 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독성은 낮아지고요.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 이온이 되면 아주 독성은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기가 작아지면은 신장으로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나노 정도에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간을 통해서 제거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노 입자의 그 표면 전하가 플러스가 되면요. 크기가 작고 독성이 별 없다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도 표면 전하에 따라서 독성 정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크면서 플러스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 면역 시스템, MPS 시스템에 의해서 빨리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나노 입자의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는 중성을 가지거나 중성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면 네거티브한 게 상대적인 독성이 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기 같은 경우에 5나노보다 더 작으면은 리액티비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독성을 많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나노보다 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독성은 줄어들기는 하나 우리가 목적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딜리버리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지 못하고 빨리 MPS 시스템에서 제거가 될 수 있고요. 스피리컬한 그러니까 구형 형태가 생각보다 업테이크가 잘 되다 보니까 업테이크가 잘 될 수 있고 독성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방향으로 세포와 인터랙션을 하면은 독성도 높고 상호작용도 높아지겠지만은 넓은 면적으로 하게 될 경우 독성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노 입자의 퓨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체적으로 이제 독성 같은 거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도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입자의 스테빌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물질들 그 분해가 됐었을 때에 그 물질의 독성이 낮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해가 돼도 빨리 분해되는 게 좋겠죠. 몸에서 빨리 분해가 되는 거. 그런데 어떤 물질이 분해가 됐었을 때 나오는 그 이온이라거나 그런 분해된 물질들의 독성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오랫동안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그 안에서 스테이블하게 몸 안에 오래 있었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표면에서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높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독성을 많이 가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pH라거나 이런 것들을 코팅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상호작용을 줄여들게 되면서 그 독성을 낮춰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상호작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세포 안으로 전달을 한다거나 하는 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독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걸 강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중간중간 넣어가면서 나노 입자가 나쁜 게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캐릭터리제이션하고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 이제 뭐 솔루션 상에서, 그 다음에 톡시시티 상에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서는 결론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독성이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를 통해서 이제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을 피드백을 통해서 최대한 기능이 좋으면서 안전한 입자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 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노 입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더 기능이 좋으면서 안전한 입자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그 워크플로우는 여기서 쭉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독성이 있는 이제 그냥 일단 입자 자체를 확인했을 때 괜찮으냐, 뭐 괜찮으면은 이제 처리해보고 세포에 넣어보고 독성이 있느냐, 없다. 없으면 ROS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쭉쭉쭉 봐서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개선하고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안전한 입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은 결국 같은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이제 물질에 대한 위험이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정의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가장 안전하면서 기능이 좋은 그런 물질들을 개발하는 것, 더 세이프한 디자인을 하는 게 이 수업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요거는 약간 보너스 정보인데요. 보너스 정보라기보다는 결국 나노 입자의 이제 독성으로만 이제 끝이 나다 보니까 꼭 나노 입자의 독성뿐만 아니라 이 독성이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에 이 물질이 몸에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그때는 이 과정 전체 1년의 과정 보통 제약을 하면 1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짧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빨리 하고 코로나를 종식시켰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약 사람에게 사용되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가집니다. 첫 번째 이제 보통 이건 실험실에서 많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디자인해서 좋은 후보군을 찾은 다음에 이제 이걸 옵티마이즈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 연구실에서 많이 하고 이게 충분히 괜찮아서 얘는 약으로 써도 괜찮겠어 라고 하고 후보군이 나오면 일단 만들어서 전임상이라는 걸 합니다. 전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세포 단위 프리클리니컬은 사람한테 쓰기 전이니까 세포 단위 플러스 동물까지입니다. 동물까지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후보 물질을 사람한테 쓰기 전에 얘가 사람한테 넣어도 되는가 그거를 사람한테 넣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포라거나 동물이라고 보통 이건 동물 독성입니다. 세포는 요 과정에서 옵티미제이션 과정에서 끝나고요. 프리클리니컬은 동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실험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럼 요 단계에서 우리가 식약청에 서류를 냅니다. 서류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이런 후보군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니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허가가 나와요. 허가가 나오면은 임상실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은 뭐냐? 1상, 2상, 3상이 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을 실질적으로 디자인해주는 전문 연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런 경우에 병원과 많이 연계되어서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일상실험은 일단은 사람한테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한테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가 좀 아픈 사람한테 주사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아파서 그렇게 생긴 건지 아니면 이 물질 때문에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건강한 사람들한테 주사를 했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주사를 하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딱 몇 명이라고 돼 있지 않은 거는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임상실험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20명에서 80명 정도의 지원자를 받아서 일단 사람한테 넣어도 괜찮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독성이 관찰된다거나 하는 경우겠죠. 그 다음에 이상 실험이 되면은 뭐냐면은 일상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요. 이상에서는 아픈 사람, 내가 지금 이걸 치료하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사를 해서 정말 얘가 효과가 있나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많이 하지는 못하고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보면은 임상실험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요 질병에 좋은 거 있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사를 했었을 때 약물을 넣었을 때 일단은 첫 번째 치료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라거나 하는 것을 설계는 했지만 사람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몇 명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용량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괜찮으면은 이제 아주 많은 사람,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는 큰 문제가 없는지 쭉 확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 일부만 했다 보니, 이상에서는 일부만 했다 보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딱 효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테스트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이제 했는데 팔았는데 나는 효과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3상에서는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라거나 여러 가지들을 확인을 하고 3상이 통과가 되면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꼭 3상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약품의 특징에 따라서 1상에서만 끝내기도 하고요. 2상에서만 끝내기도 하고 혹은 3상에서만 끝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영제 같은 경우. 조영제도 몸 안에 넣기 때문에 제약으로 카테고리가 되지만 이거는 물론 이제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대부분은 체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상 혹은 2상 정도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과 안 아픈 건강한 사람의 반응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치료의 목적을 보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3상까지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귀병의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희귀병, 몇만 명 분의 한 명,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환자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원 같은 것도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상까지 하고 나면 그냥 막 팔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팔고 나서 임상 4상이라고 해서 실제로 일반 환자들 대상으로 막 팔았었을 때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게요. 예전에 그 약 중에서 그 임산부의 입덧, 이것이 되게 심한 사람들은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덧을 줄여주는 약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히트를 쳤대요. 이걸 먹으면 이 입덧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팔고서는 다 이렇게 1상, 2상 하고서 3상도 했겠죠. 그러고서 팔았는데 문제는 쭉 팔고 나서 이제 4상, 그러니까 쭉 팔면서 계속 추적을 했겠죠. 했더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았는데요. 그 약을 먹은 임산부 중에 일부, 그 임산부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팔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팔이 기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약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 3상까지 했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4상, 추적까지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간에 전임상 다음에 IND라고 하는, 우리 아까 식약청이 허가하겠다 이제 결과를 내고서는 허가해주세요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획서를 내는 걸 IND, 임상실험 결과 계획서를 IND라고 하고요. 이 허가를 NDA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이 과정을 쭉 거쳐갈 때요. 이것의 성공률이 되게 낮습니다. 일단은 실험실 단위에서도 많은 후보군이 많이 추려지겠죠. 그리고 비임상 실험, 비임상 혹은 전임상을 했었을 때 독성이 발견이 돼서 없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수로 보면은 거의 뭐 10,000개에서 10개, 적게는 10개까지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때에도 IND 신청을 했을 때 모두 다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뭐 보시면은 아주 일부만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3상까지 통과를 해서 시판이 되기까지는 정말 이 중간에 막 1상 하다가 중단됐다, 뭐 2상 하다 중단됐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실제로 판매가 되는 거는 거의 10,000개 중에 하나, 10,000분의 1의 확률로 결국 이제 신약이 개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정말 오래 걸리고요. 이 임상 기간들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기초연구만 해도 일단은 한 2, 3년 걸리겠죠. 그리고 전임상 같은 경우에 시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치료의 목적, 제약의 경우에는 이 질병이 나아지는 걸 봐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약을 개발하는 데 주로 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더라고요. 10년 넘게. 그래서 제약에서 어떤 신약 하나를 개발해내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임상실험까지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할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연구실이나 연구실에서 많이 되는 전임상들은 어떤 것들이 다뤄지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양리실험, 독성실험이 있는데요. 양리실험은 뭐냐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분포가 되고 어떻게 대사가 되고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양력학 실험입니다. 그래서 파마코다이나믹스, 얘네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건 파마코다이나믹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에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ADM이라고 하는 거 되고, 효력 실험, 일단 효과가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주사를 했었을 때 얘네들 괜찮냐, 주사를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뛴다거나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애가 갑자기 막 이상해서 늘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실험, 이거 같은 경우 일단 죽냐 안 죽냐, 죽지는 않지만 호흡이 가빠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죽느냐 안 죽느냐, 한 번 넣었을 때 죽느냐, 몇 번까지 넣었을 때 안 죽느냐로 해야 되겠죠. 안 죽느냐. 그 다음에 얘네들이 혹시라도 그 태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생식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느냐, 바람이 되진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요. 이런 실험들이 이제 물질의 특징과 대상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에 따라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요게 쭉 있는데요. 요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런 것들이 이제 전임상 실험이고 그 다음에 임상실험, 그 다음에 그 추적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런 분야의 그 지식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런 과정들이 모두 다 서류화가 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실험이 되고요. 거기에 맞는 실험들이 되는 게 그래서 GLP 실험이냐, non-GLP 실험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LP 실험이냐라고 하는 거는요, GLP라고 하는 거는 Good Laboratory Process였던 것 같은데, GLP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특정 조건에 맞게 실험도 되고 다큐멘테이션도 되는 것을 GLP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ND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GLP 실험으로 돼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실험실에서 하는 건 non-GLP라고 해서 공신력, 실험 결과는 뭐 참고할 수 있지만 공신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나노 입자의 독성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이게 나노 입자가 독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독성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에 대한 접근 방법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안전한 입자를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